저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사실, 즉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밝히려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약을 먹어도 혈압을 강제로 높이는 고장난 조절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클레어 휘트모어 박사입니다. 20년 동안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며 환자들이 한 줌 가득한 약을 삼키고도 오후가 되면 혈압이 치솟고 저녁에도 다음날 아침에도 약물 실패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혈압이 다시 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거나 운동을 거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대상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수능적인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의사들은 복용량을 계속 늘리고 새로운 약물을 추가하고 조합을 바꾸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은 혈압 치료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왔던 모든 것과 상반됩니다. 의료계는 이것을 펌프 문제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펌프질하고 동맥이 너무 뻣뻣해서 알약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 두 눈으로 진짜 원인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환자, 수많은 뇌 스캔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펌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도 조절기 문제입니다. 뇌관 깊숙한 곳에 있는 여러분 뇌의 조절 센터가 혈압이 너무 높다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치 집안은 95도까지 끓어오르는데 온도 조절기는 78도에 고장나 멈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온도 조절기가 더 이상 열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터는 계속 가동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더 이상 압력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은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약물이 효과가 없어지는지, 뇌관 내부에서 실제로 무엇이 고장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두 가지 간단한 손 기술을 사용하여 이 조절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 특정 신경 경로와 화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는 문서로 기록된 신경 생리학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오후의 혈압 급상승을 없애고 아침 뇌졸중 위험을 예방하며 어쩌면 약물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은 혈압이 심장에 의해 조절된다고 생각합니다. 펌프질을 세게 하면 압력이 올라가고 부드럽게 하면 압력이 내려간다고 말이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조절센터는 뇌관 깊숙한 곳, 문층 연수, 줄여서 RVLM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묻혀 있습니다. RVLM을 전체 심혈관계의 비행관제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곳은 신체의 곳곳의 압력 센서로부터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며 매 순간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라는 명령을 내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감지기는 압력 수용체라고 하며 이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목의 주요 혈관인 경동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압력 수용체들은 동맥벽에 박혀 있는 아주 작은 압력 감지 신경 말단과 같습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이것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RVLM의 압력이 너무 높으니 낮춰라라는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RVLM은 신체의 투쟁 도피 반응 활성화 수준인 교감, 신경 긴장도를 줄이는 것으로 이에 반응합니다. 교감 신경, 긴장도가 낮아지면 혈관이 이완되고 심박수가 느려지며 압력이 떨어집니다. 압력 반사라고 불리는 이 피드백 루프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약물 없이도 하루 24시간 내내 혈압을 자동으로 안정되게 유지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가 환자에게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경동맥에 있는 압력 수용체들은 영원히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50세 무렵부터 시작되어 60세 이후 가속화되면서 이 센서들이 사는 동맥벽이 뻣뻣해집니다. 칼슘 침전물이 쌓입니다. 탄력성을 잃습니다. 우리가 동맥경화증, 즉 동맥이 딱딱해지는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깁니다. 동맥벽이 뻣뻣해지면 그 벽에 박혀 있는 압력 수용체들은 더 이상 제대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어날 수 없으면 압력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 질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는 그곳에 있지만 감지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상태를 압력 반사 부전이라고 하며 이것이 혈압약이 효과가 없어지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리처드 씨는 5년 동안 점점 악화되는 혈압 문제로 저를 찾아온 68세의 은퇴한 엔지니어였습니다. 63세에 처음 고혈압이 발병했을 때는 약 하나만으로 혈압이 125에 78로 떨어졌습니다. 완벽한 조절이었죠. 하지만 그 후 5년 동안 그의 혈압은 서서히 다시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두 번째 약을 추가했습니다. 혈압은 6개월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약을 추가했지만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리처드 씨가 제 진료실에 앉았을 때 그는 4가지 다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혈압은 132에 80으로 허용 범위였지만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168에 94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녁 수치는 172에 96이 되곤 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5번째 약을 추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압력 반사 민감도 검사라고 불리는 정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의심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리처드 씨의 압력 수용체는 본질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경동맥은 너무 뻣뻣해져서 압력 센서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RVLM은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제 혈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교감신경 긴장도를 높게 유지하는 쪽을 기본값으로 선택했습니다. 리처드 씨가 삼킨 모든 알약은 이 고장난 피드백 시스템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물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강제로 낮추지만 RVLM은 그 떨어짐을 감지하고 이를 위험한 저혈압으로 오해하여 압력을 다시 올리기 위해 교감신경 긴장도를 높입니다. 리처드 씨는 치료 저항성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압력 반사가 고장났던 겁니다. 이 배우의 메커니즘은 은밀합니다. 압력 수용체가 고장나면 RVLM은 정상 압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잃습니다. 속도계가 0에 멈춰 있는 차를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속 30마일로 가는지 80마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드백이 없습니다. 뇌는 센서 피드백의 부재를 잠재적인 비상사태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높은 각성 상태, 높은 교감 신경 긴장도, 높은 압력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 아무런 스트레스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오후에 혈압이 치솟는 이유입니다. 밤새 평온하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6시에 혈압이 천장을 뚫을 듯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RVLM은 실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센서 고장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리처드 씨 같은 환자들에게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합니다. 의사는 높아진 혈압을 보고 약물을 늘립니다. 더 높은 복용량은 압력을 강제로 낮춥니다. 예를 들어 168에서 135로 말이죠. 이미 뻣뻣하고 둔감해진 여러분의 압력 수용체는 이제 더 큰 압력 강화를 감지합니다. 그것들은 RVLM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약하고 왜곡된 신호를 보냅니다. RVLM은 이것을 신체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어쩌면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화학물질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시스템에 쏟아붓습니다. 몇 시간 안에 혈압은 방금 먹은 약과 싸우며 다시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알약과 고장난 압력 반사 사이에 신경학적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력 반사가 이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4개, 5개, 심지어 6개의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여전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겪는 이유입니다. 알약은 펌프를 다루고 있지만 고장난 온도 조절기가 계속해서 알약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조절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그것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약으로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RVLM은 더 심하게 공황 상태에 빠져 더 강하게 반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경학적 고리는 치료 저항성 고혈압 뒤에 숨겨진 유행병이며 제약 모델에는 압력 수용체를 고치는 알약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재설정할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고장난 압력 수용체를 우회하여 RVLM을 직접 진정시키는 특정 신경 경로의 표적 자극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2가지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감 신경계를 즉시 차단하는 고대의 통증 완화 경로를 촉발하여 30초 이내에 급성 혈압 급상승을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기능을 복구하고 수주에 걸쳐 RVLM을 재보정하는 화학적 연쇄 반응을 촉발하여 장기적인 혈압 설정점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기술 모두 장비 없이 오직 손만 사용합니다. 부작용은 없으며 제가 자세히 설명할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는 문서화된 신경 생리학일 뿐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리고 혈압이 계속 치솟는데 약만 계속 늘리는 것에 지치셨다면 2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제 사명은 여러분의 의사가 모르거나 설명할 시간이 없는 의학적 메커니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둘째,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고생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단순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망가진 압력 반사를 재설정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 1.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왼손을 얼굴 앞으로 드세요. 엄지와 검지 사이의 물갈퀴 부분을 보세요. 두 뼈가 만나는 부드럽고 살집이 있는 부위입니다. 전통 중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합곡혈 또는 LI4라고 부릅니다. 침술사들은 수천 년 동안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 지점에 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물갈퀴 안에는 제1배측골간근이라는 특정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통과하여 2개의 주요 신경가지가 지나갑니다. 바로 심부요골신경과 정중신경입니다. 지속적인 압력으로 이 지점을 누르면 두 신경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뇌간으로 신호를 보내 오피오이드성 하행 경로라는 것을 촉발합니다. 이 경로는 뇌에 내장된 통증 및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신체가 생성하는 천연 모르핀과 같은 화학 물질인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 오피오이드는 단순히 통증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계를 직접 억제합니다. RVLM의 교감신경 긴장도를 즉시 낮추라고 지시합니다. 그것들은 부신에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방출을 줄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박수를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나 플라시보가 아닙니다. 문서화된 신경과학입니다. 합곡혈을 올바르게 자극하면 60초 이내에 혈류 내 스트레스 화학물질인 혈장 카테코라민이 감소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을 가져와서 오른손 엄지를 왼손의 그 물갈퀴 위에 엄지와 검지뼈 사이 정중앙에 놓으세요. 이제 오른손 검지를 그 아래 손바닥 쪽에서 엄지와 정확히 반대되는 위치에 놓으세요. 이 부위를 단단히 집어서 엄지와 검지 사이의 근육을 꽉 쥐세요. 압력은 특정한 감각을 만들어낼 만큼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침술사들이 득기라고 부르는 둔하고 묵직하며 쑤시는 듯한 저림이 손에서 팔뚝 위로 퍼지는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너무 세게 눌렀거나 잘못된 지점입니다. 그 깊은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을 찾을 때까지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세요. 그 통증이 신호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신경 활성화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꽉 쥐세요. 그 물갈퀴에 단단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동안 계속 잡고 있으세요. 심부요골 신경과 정중신경은 척수를 통해 뇌간으로 신호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뇌의 통증 조절 센터인 수도관 주위 회색질, 즉 PAG로 도착합니다. PAG는 천연 오피오이드인 엔케팔린을 방출하여 RVLM으로 흘려보냅니다. RVLM은 이 오피오이드 신호를 받아 교감 신경 유출을 줄이라는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몇 초 안에 교감 신경계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신은 아드레날린 뿜어내기를 멈춥니다. 혈류 내 노르아드레날린의 기본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수축되고 팽팽했던 동맥벽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 세포들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저항이 떨어집니다.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 일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압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꽉 쥐세요. 이제 15초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압력 수용체는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기술의 묘미입니다. 우리는 고장난 센서를 우회하여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조절센터인 RVLM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20초가 되면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관 확장으로 인한 혈류 증가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말초 신경에 미치는 오피오이드 효과입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계, 즉 휴식과 소화 시스템이 교감 신경계로부터 주도권을 넘겨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25초 거의 다 왔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있었습니다. 혈류에서 그것이 제거되면서 혈관은 훨씬 더 많이 열립니다. 30초 놓으세요. 이제 압력을 푸세요. 손을 완전히 펴고 손가락의 긴장을 푸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2초 동안 참으세요.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좋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한 것은 오피오이드성 경로를 활성화하여 교감 신경 긴장도를 직접 억제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혈압을 쉰다면 수축기 혈압이 8에서 15포인트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비상 브레이크일 뿐입니다. 이것은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낄 때 급성 스파이크를 멈춥니다. 머리에 긴장감이 느껴질 때,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감지할 때, 이것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즉 RVLM의 설정점을 재설정하여 하루 종일 혈압을 올리지 않게 하려면 좀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체 심혈관 조절 시스템을 재보정하는 혈관 내 복구 메커니즘을 촉발해야 합니다. 기술이 온도 조절기 재설정 전체 12분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제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약도 아니고 시범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 프로토콜을 4라운드 모두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 초마다 여러분을 코치해 드리겠습니다. 수건, 스트레스 볼, 테니스공 등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잡으세요. 아무것도 없다면
주먹을 쥐세요. 오른손에 쥐세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세요. 등은 등받이에 기대세요.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의료 절차입니다. 그렇게 대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안전 점검입니다. 모든 쥐어짜기 동작 내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일정한 리듬으로요. 숨을 참으면 발살바 조작을 유발하게 됩니다. 흉곽 내 압력이 치솟습니다. 대정맥이 압박됩니다. 심박 출량이 떨어집니다. RVLM이 공황 상태에 빠져 보상을 위해 아드레날린을 쏟아붓습니다. 혈압이 40에서 60포인트나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고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규칙은 협상 불가입니다. 계속 호흡하세요. 어느 시점에서든 숨을 참는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쥐어짜기를 멈추세요.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1라운드. 오른손 꽉 쥐기 단계입니다. 오른손 물체 준비. 지금 30%의 힘으로 쥐세요. 최대로 으스러뜨리는 힘이 아닙니다. 가능한 가장 강한 악력의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 압력을 찾아서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호흡하세요. 코로 들이마십니다. 둘, 셋, 넷. 입으로 내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코로 들이마십니다. 둘, 셋, 넷. 입으로 내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리듬을 유지하세요. 제가 30초 내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상완동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팔 안쪽을 따라 흐르는 주요 동맥입니다. 이 강도로 쥐어짜면 부분적인 폐색이 생성됩니다. 그 혈관을 통한 혈류는 약 40에서 50% 제한됩니다. 그 압박 지점보다 아래에 있는 팔뚝 근육은 필요한 것보다 적은 산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혐기성 대사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산소 없이 저장된 글리코겐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젖산, 즉 락트산을 생성하는데 격렬한 운동 중에 느끼는 그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코로 들이마십니다. 둘, 셋, 넷. 입으로 내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10초 지났습니다. 악력 강도를 확인하세요. 여전히 30%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적으로 더 세게 빕니다. 그러지 마세요. 30%를 넘었다면 살짝 힘을 빼세요. 강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세면 잘못된 반사를 유발합니다.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계속 호흡하세요. 여러분의 근육 세포는 지금 아데노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할 때 축적되는 대사 노폐물입니다. 하지만 아데노신은 강력한 혈관 확장제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혈액을 가져오기 위해 혈관을 열고 가능한 한 넓게 확장하라고 지시하는 화학 신호입니다. 동맥이 그 아데노신 신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팔뚝의 혈관은 최대로 확장되고 있지만 상류의 주요 공급 라인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혈액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들이마시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15초, 절반 왔습니다. 손의 느낌은 어떤가요? 압박감, 조임, 어쩌면 팔뚝 근육에 둔한 통증이 생기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젖산 축적입니다. 산소 부채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된 허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반동 효과를 설정하는 일시적이고 안전하며 치료적인 산소 결핍입니다. 쥐어짜는 지점 뒤쪽, 위팔과 어깨에는 혈액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압박 부위 위에 상완동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혈관 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팔로 혈액을 보내고 있지만
유출이 꽉 쥔 손에 의해 제한되므로 동맥의 해당 구간 내부 혈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원 호스 끝을 엄지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역류합니다. 호스가 부풀어 오릅니다. 압력이 쌓입니다.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의 동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 들이마십니다. 숨을 참지 마세요. 둘, 셋, 넷. 입으로 내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20초. 잘하고 있습니다. 30%의 악력을 유지하세요. 아직 풀지 마세요. 동맥벽을 감싸고 있는 단일 세포층인 내피세포는 동시에 늘어나고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압력을 푸는 순간 엄청난 양의 산화질소를 방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NOS 효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장전 완료되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소 부채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근육세포가 충분한 아데노신을 생성하여 혈관이 절대 최대 용량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댐이 곧 터질 것입니다. 5초만 더 버티세요. 들이마십니다. 둘, 셋, 넷, 넷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25초. 거의 다 왔습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계속 호흡하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대사 노폐물이 임계 질량에 도달했습니다. 혈관이 열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28초, 29, 30, 놓으세요. 이제 떨어뜨리세요. 완전히 놓으세요. 손을 활짝 펴세요. 손가락을 벌리세요. 팔과 손의 모든 근육을 이완하세요. 완전한 이완입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1라운드 휴식 단계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어깨에서 손가락 끝으로 팔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그 따뜻한 기운. 팔뚝 전체와 손바닥으로 퍼지는 그 강렬한 열기. 손가락에 찌릿하고 거의 정기적인 그 감각.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반응성 충혈입니다. 방금 댐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30초 동안 꽉 쥔 지점 뒤에 갇혀있던 혈액이 이제 상완동맥을 통해 정상 속도의 300에서 400%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닫혀있던 소화전을 상상해 보세요. 밸브를 엽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출합니다. 폭발합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의 동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배후의 메커니즘은 순수한 물리학입니다. 상완동맥을 압박했을 때 여러분은 압력 구배를 만들었습니다. 상류는 고압, 하류는 저압, 심장은 내내 팔로 혈액을 펌프질했지만 유출은 제한되었습니다. 막힌 곳 뒤에 압력이 쌓였습니다. 한편 하류인 팔뚝에서는 혈관이 아데노신에 반응하여 막대한 혈액 유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압박을 풀었을 때 그 압력 차이가 순식간에 해소되었습니다. 고압의 혈액이 확장된 저압 혈관으로 돌진했습니다. 흐름 속도가 치솟았습니다. 상완동맥의 정상 휴식기 혈류 속도는 초당 약 10에서 15cm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류 속도는 초당 40에서 60cm로 정상 속도의 4배입니다. 이것은 혈관벽에 강렬한 기계적 마찰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내피세포는 전단 응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단 응력은 흐르는 혈액이 내피 표면을 끌고 가는 접선 방향의 힘입니다. 강물살이 강바닥의 바위를 당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당기는 힘이 전단 응력입니다. 내피세포는 내피 글리코칼릭스라고 불리는 젤 같은 코팅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백질당과 당단백질의 층으로 혈관 벽에 달라붙지 않는 코팅 역할을 합니다. 혈구 세포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염증 분자가 달라붙는 것을 막습니다. 동맥의 테프론층인 셈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염증이 쌓이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이 글리코칼릭스는 손상된 단백질, 산화된 지질, 세포 파편으로 엉망이 됩니다.
매끄럽고 미끄러운 대신 거칠고 끈적거려집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속 혈류는 그 글리코칼릭스를 고압 세척하고 있습니다. 전다 능력은 손상된 물질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혈관벽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계적 청소는 아래에 있는 건강한 내피세포를 노출시키고 그 세포들은 내피 산화질소 합성요소인 ENOS를 활성화하여 반응합니다. 이것은 L아르기닌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효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ENOS는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산화질소가 혈류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동맥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 세포로 확산합니다. 이 평활근 세포는 혈관이 수축할지 확장할지를 조절합니다. 산화질소는 그들에게 이완하라고 움켜쥔 것을 풀라고 지시합니다. 동맥이 더 확장됩니다. 팔뿐만 아니라 전체 혈관계의 저항이 떨어집니다. 산화질소는 전신 순환계로 들어가 전신 혈관 확장을 일으킵니다. 지금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산화질소는 혈소판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혈소판은 응고세포입니다. 끈적해져서 서로 뭉치면 동맥을 막아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혈전을 형성합니다. 산화질소는 혈소판을 매끄럽고 반응하지 않게 유지합니다. 항혈전, 항응고 작용을 합니다. 셋째, 산화질소는 백혈구가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백혈구가 내피에 달라붙으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플라크 형성에 기여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산화질소는 이 부착을 차단합니다. 혈관 수준에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의 분자, 산화질소는 동시에 혈관을 확장하고 혈전을 예방하며 염증을 멈춥니다. 이것은 궁극의 심혈관 보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순한 30초 손 쥐어짜기로 이것의 대량 방출을 촉발했습니다. 이제 휴식이 10초입니다. 혈류 속도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홍수는 지나가고 있지만 산화질소 효과는 계속됩니다. 이 분자는 혈류 내 반감기가 몇 초에 불과하지만 ENOS 효소는 몇 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산화질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생산이 장기적인 이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폭발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기억하도록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몇 주에 걸친 반복적인 세션을 통해 기본 ENOS 발현이 증가합니다. 혈관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휴식 25초, 2라운드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오른손을 가볍게 터세요. 손가락을 몇 번 굽히세요. 이제 왼손으로 바꾸겠습니다. 프로토콜은 동일합니다. 30초 동안 30%의 힘으로 쥐고 계속 호흡하며 그 후 30초 휴식합니다. 하지만 이 휴식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물체를 왼손으로 옮기세요. 그립을 잡으세요. 이전과 같은 강도, 최대의 약 3분의 1입니다. 자, 갑니다. 2라운드. 왼손 꽉 쥐기 단계입니다. 지금 쥐세요. 왼손 30% 힘. 저와 함께 호흡하세요. 코로 들이마십니다. 2, 셋, 넷. 입으로 내쉽니다. 2, 셋, 넷, 5, 6. 리듬을 확립하세요. 고정하세요. 이 호흡 패턴은 발살바 조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모든 날숨은 흉강의 압력을 방출합니다. 모든 들숨은 심장 근육을 위한 산소로 폐를 다시 채웁니다. 호흡하는 한 심혈관계는 안정적이고 안전합니다. 왼쪽 상완동맥은 이제 오른팔에서 만들었던 것과 같은 압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혈류 제한, 허혈 증가, 젖산 축적,
아데노신 방출, 하류 혈관 최대 확장, 상류 압력 증가. 무엇이 옳지 아실 겁니다. 오른팔에서 느끼셨죠? 그 반응성 충혈의 쇄도가 약 25초 후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점을 알아채시길 바랍니다. 감각이 양팔에서 동일한지 아니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들이마시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초 지났습니다. 힘의 수준을 확인하세요. 여전히 30%인가요? 더 높아지지 않았나요?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강한 우세한 팔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오른팔의 최대 악력은 아마 왼팔보다 10에서 15% 더 강할 것입니다. 즉, 왼손의 최대 30%는 오른손보다 약간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더 세게 쥐어서 보상하려 하지 마세요. 퍼센트를 믿으세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대사 반응입니다. 근육세포는 다시 현기성 대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산소 없이 세포 에너지 통화인 ATP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과정입니다. 부산물로 젖산을 생성합니다. 산소 부채를 쌓고 있습니다. 이 부채는 쥐어짜기를 푸는 순간 상환되어야 합니다. 몸은 젖산을 제거하고 호기성 대사를 회복하기 위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팔로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 홍수가 치료적 사건입니다. 그것이 반응성 충혈입니다. 그것이 ENOS를 활성화하고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들이마십니다. 숨을 참지 마세요. 둘, 셋, 넷, 내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15초, 절반 지났습니다. 팔뚝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젖산 축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호입니다. 혈관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데노신 수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혈관 확장이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쥐고 있는 부위 뒤쪽으로 혈액이 고이면서 압력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의 내피세포는 팽창되어 준비 상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경동맥의 압력 감지기인 압력 수용체가 혈압의 미세한 상승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압력 반사를 유발할 만큼 세게 쥐고 있지는 않지만 기계적인 압박과 근육 수축으로 인해 압력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압력 수용체는 RVLM의 신호를 보내 압력이 약간 높아졌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만성 고혈압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급성이고 통제된 상태이며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의 RVLM은 이것을 병적인 고혈압이 아니라 운동 스트레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끝나면 혈관을 확장할 준비를 하는 적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둘, 셋, 넷. 입으로 내뱉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20초 지났고 10초 남았습니다. 산소 부채가 상당합니다. 근육 세포는 저장된 산소를 모두 소모했습니다. 인산 크레아틴 비축량도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제 순수하게 무산소 해당 작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적 스트레스가 적응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 됩니다. 몸은 이런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몸은 적응합니다. 혈관은 산소를 전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내피세포 기능이 향상됩니다. 산화질소 생산의 기준치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의 훈련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내피세포가 더 잘 기능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25초 지났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30% 악력을 유지하세요. 계속 호흡하세요. 이노스 효소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데노신 수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방출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28, 29, 30초. 놓으세요. 이제 힘을 뺍니다. 왼손을 완전히 펴세요.
손가락을 벌리고 휴식합니다. 2라운드 휴식 단계입니다. 다시 그 느낌이 옵니다. 왼쪽 팔을 타고 내려오는 열기, 감각의 홍수, 반응성 충혈이 다시 발생합니다. 상완 동맥이 고속으로 혈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 능력이 내피세포의 글리코칼릭스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이노스 효소는 산화질소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피세포 내부에서 분자 수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왜 이 기법이 다른 방법이 실패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피세포 표면에는 기계적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힘에 반응하는 단백질 통로입니다. 고속의 혈류가 전달 능력을 일으키면 이 기계적 수용체가 마찰을 감지하고 열립니다. 그러면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칼슘 유입이 내피세포 내부의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칼모듈린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는 우리가 이야기해 온 이노스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노스는 혈류 속에 떠다니는 아미노산인 에라르기닌을 가져와 엘시트룰린과 산화질소로 변환합니다. 산화질소는 수밀리초 내에 내피세포 밖으로 확산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혈압 조절에 있어 이것이 강력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달 능력을 통해 이노스를 매일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내피세포는 더 많은 이노스 효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이노스 유전자 발현을 상향 조절하는 것입니다. 효소의 복사본을 더 많이 만들어 세포막에 심어 놓습니다. 이는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기본 능력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악력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때도 내피세포는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혈관은 더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기본 혈압은 떨어집니다. 이것은 혈압약의 작용 원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약물은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거나 심장이 덜 힘차게 펌프질하도록 강요하지만 근본적인 내피세포 기능 장애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자연적인 산화질소 생산을 회복시키지도 않습니다. 약물은 신체의 조절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척성 악력 훈련이라는 이 기법은 신체의 자연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회복시킵니다. 시스템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난 시스템을 고치는 것입니다. 휴식한 지 20초가 지났습니다. 산화질소 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자가 전신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다리, 복부, 뇌의 동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에만 국한된 국소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산화질소는 혈류로 들어가 전체 혈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류 증가에 반응하여 동맥이 얼마나 잘 확장되는지를 측정하는 혈류 매개 확장 검사를 이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한쪽 팔로 등척성 운동을 하면 양쪽 팔은 물론 다리의 대퇴동맥, 내피세포 기능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는 전신에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RVLM과 압력 반사와 연결된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혈관이 풍부한 산화질소를 생산하면 정상적인 조절 신호에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압력 수용체는 여전히 뻣뻣하고 둔감할지 몰라도 혈관 자체는 더 건강하고 유연해집니다. RVLM이 교감신경 긴장도를 낮출 때 혈관이 더 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혈관 반응성은 복잡한 피드백 루프를 통해 RVLM에 감지됩니다. 뇌가는 심혈관계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기본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낮추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파이프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재설정되는 것입니다. 휴식 28초가 지났습니다. 3라운드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다시 오른손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압박 프로토콜을 반복하겠지만 3라운드 후 휴식 시간 동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경동맥과 RVLM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혈압 설정값이 재설정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체를 다시 오른손으로 옮기세요. 그립을 준비합니다. 동일하게 30%의 힘을 줍니다. 시작합니다. 3라운드. 오른손 압박 단계. 오른손 꽉 쥐세요. 30%의 노력. 고정하세요. 저와 함께 호흡합니다. 코로 들이마십니다. 둘, 셋, 넷. 입으로 내뱉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여러분은 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반복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이 옳지 알고 있습니다. 내피세포는 이미 전단 응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노스는 처음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의 기억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시스템이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완동맥이 다시 압박됩니다. 혈류가 제한됩니다. 전원 근육에 허열이 생기고 젖산이 축적됩니다. 이제 이 감각을 아실 겁니다. 근육의 둔한 통증, 손에 가해지는 압력. 이것은 통제된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안전하고 치료적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적응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들이마시고 둘, 셋, 넷. 내뱉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초 지났습니다. 쥐고 있는 동안 무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약도 먹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알약을 삼키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닙니다.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체를 쥐고 숨을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이 단순한 기계적 행위가 복잡한 생화학적 연쇄 반응을 일으켜 처방 전에 약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혈압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생리학을 이해하고 몸과 싸우는 대신 몸과 함께 일하는 것의 힘입니다. 압박 지점 뒤에서 혈관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데노신 수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산소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6분 동안 세 번째로 이런 대사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몸은 이것을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발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포는 더 많은 이노스를 생산하고 대사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만들며 허혈 제관류 중에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항산화 효소를 생산할 준비를 합니다. 들이마시고 숨을 참지 마세요. 둘, 셋, 넷 내뱉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15초. 절반 지났습니다. 내피세포가 다시 늘어나고 압축됩니다. 표면의 기계적 수용체는 곧 닥쳐올 전단 응력을 감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노스 효소가 활성화되어 완전히 켜지게 할 칼슘 유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운동 생리학에는 호르메시스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호르메시스는 적은 양의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역기를 들면 근육 섬유가 손상되지만 이전보다 더 강하게 복구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지만 세포는 효율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혈관 호르메시스입니다. 통제된 허혈과 전단 응력으로 내피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는 더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변하여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는 신호이고 적응은 혜택입니다. 코로 들이마십니다. 둘, 셋, 넷, 입으로 내뱉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20초 지났고 10초 남았습니다. 인체는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입니다. 대사적 부채 상태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육에 젖산이 쌓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는 순간 팔에 혈액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 확장 메커니즘이 대기 중입니다. 심장은 높은 흐름의 혈액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 작동 준비 완료. 25초, 5초 더 꽉 쥔 상태를 유지하세요. 호흡을 계속하세요. 산소 부채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데노신 수치가 최고조입니다.
압력 구배가 형성되었습니다. 댐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터트릴 시간입니다. 28, 29, 30. 이제 놓으세요. 힘을 뺍니다. 손을 펴세요. 손가락을 넓게 벌립니다. 완전한 이완. 3라운드 휴식 단계. 다시 홍수가 밀려옵니다. 세 번째 반응성 충혈입니다. 그 따뜻함의 쇄도. 손가락 끝의 저림. 고속의 혈류가 내피세포 글리코칼릭스를 씻어냅니다. 전단 응력이 기계적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칼슘이 내피세포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노스가 산화질소를 생산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목과 뇌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혈압 설정값이 영구적으로 재설정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목의 주요 혈관인 경동맥에는 우리가 논의했던 압력 수용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압력 감지기들은 혈압이 상승할 때 이를 감지하고 RVLM의 신호를 보내 교감신경 긴장도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것은 노화에 따른 동맥경화로 인해 뻣뻣하고 둔감해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압력 반사 부전입니다. 그러나 경동맥에는 화학 수용체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이는 혈액 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수치를 감지하는 다른 센서입니다. 압력 수용체가 작동하지 않아도 이 화학 수용체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화질소가 시스템에 넘쳐나면서 혈액산소 전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여 조직이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화학 수용체는 이 향상된 산소 공급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RVLM의 시스템이 건강하고 산소 공급이 좋으니 교감신경 긴장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압력 반사와는 다른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것은 화학 반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장난 압력 수용체를 우회하여 RVLM을 재설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RVLM은 압력 수용체와 화학 수용체로부터만 입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탄성도, 즉 혈관이 얼마나 쉽게 팽창하고 수축하는지도 모니터링합니다. 내피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산화질소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면 혈관은 뻣뻣해집니다. 확장에 저항하게 됩니다. RVLM은 이 뻣뻣함을 감지하고 딱딱한 파이프를 통해 혈액을 강제로 보내기 위해 높은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마치 뻣뻣하고 부식된 낡은 파이프에 물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흐름을 얻으려면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등척성 악력 훈련을 통해 내피세포 기능을 회복하면 혈관은 다시 유연해집니다. 쉽게 확장됩니다. 유연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RVLM은 이 향상된 유연성을 감지하고 높은 압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인식합니다. 파이프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낮은 압력으로도 충분한 혈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 피드백은 RVLM에게 기본 교감신경 긴장도를 낮추라고 말하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온도 조절 장치를 더 낮은 설정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지금 휴식이 10초가 지났습니다. 산화질소 수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분자는 여전히 순환하고 있으며 여전히 전신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여전히 혈관 탄성도를 개선하며 여전히 RVLM의 피드백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등척성 악력 훈련 세션이 이후 6에서 8시간 동안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산화질소 효과가 지속됩니다. 향상된 탄성도가 지속됩니다. 변경된 RVLM 신호 전달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2번씩 몇 주 동안 하면 더 영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RVLM이 말 그대로 스스로를 재배선합니다. 신경가소성은 대뇌피질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뇌관에서도 작동합니다. RVLM이 혈관 시스템이 건강하고 산소 전달이 양호하며 혈관 탄성도가 개선되었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적응합니다.
기본 교감신경 출력을 낮춥니다. 설정값을 재설정합니다. 낮은 교감신경 긴장도를 선호하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됩니다. 높은 긴장도를 유지하던 오래된 연결은 약해집니다. 뇌가 건강한 혈관 기능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춰 물리적으로 배선을 바꿉니다. 이것이 혈압 조절에 적용된 신경 가소성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심혈관 조절 센터를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RVLM에게 낮은 압력이 안전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 항진 없이도 몸이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학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적응이 일어나면 안정적입니다. RVLM의 기본 설정값이 이동했기 때문에 운동을 건너뛰는 날에도 혈압은 조절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휴식 28초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라운드로 세션을 완료하게 됩니다. 4번의 완전한 허혈 재관류 주기, 4번의 반응성 충혈 사건, 4번의 산화질소 분출. 여러분의 내피세포는 철저하게 자극받았습니다. RVLM은 향상된 혈관 기능에 대한 여러 피드백 신호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라운드가 이번 세션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체를 다시 왼손으로 옮기세요.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왼손 압박 단계. 왼손 마지막 조이기. 30%의 노력. 저와 함께 호흡합니다. 코로 들이마십니다. 2, 셋, 넷. 입으로 내뱉습니다. 2, 셋, 넷, 5, 6.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30초. 의미 있게 만드세요. 노력 수준을 유지하세요.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이제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혈관은 한 번 더 반응성 충혈을 일으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피세포는 한 번 더 전단 응력 자극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RVLM은 이전 세 라운드의 모든 피드백을 통합하고 이 마지막 신호를 포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완 동맥의 압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혈류 제한, 허혈 축적, 젖산 축적, 아데노신 방출, 대사의 춤이 반복됩니다. 근육세포는 노폐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홍수에 대비해 최대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압력 구배가 쌓이고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이제 25초 남았습니다. 들이마시고 2, 셋, 넷. 내뱉고 2, 셋, 넷, 5, 6, 10초 지났습니다. 지난 10분 동안 여러분이 성취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4번의 별도 반응성 충혈 사건을 유발했습니다. 4번의 산화질소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내피세포 글리코칼릭스를 4번 씻어냈습니다. RVLM의 향상된 혈관 기능에 대한 여러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세션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세포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건과 호흡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알약도 없고 부작용도 없으며 올바르게 자극했을 때 작동해야 하는 방식 그대로 생리학이 작동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피세포는 10분 동안 4번째 기계적 자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이 핵심입니다. 한 번의 자극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4번의 자극은 적응을 유발합니다. 세포는 이것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속적인 도전으로 인식합니다. 유전자 발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포 기계 장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리모델링의 시작입니다. 들이마십니다. 숨을 참지 마세요. 2, 셋, 넷 내뱉고 2, 셋, 넷, 5, 6, 15초. 이 마지막 조이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산소 부채가 상당합니다. 아데노신 수치가 높습니다. 혈관이 확장되어 준비되었습니다. 내피세포 기계적 수용체는 전단 응력을 감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노스 효소는 활성화되어 산화질소에 한 번 더 분출을 생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치료적 사건을 위해 정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등척성 악력 훈련이라는 기법은 연구자들이 고혈압에 대한 비약물적 개입을 찾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유산소 운동을 테스트했습니다. 저항 훈련을 테스트했습니다. 요가를 테스트했습니다. 명상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척성 운동은 특히 안정시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 다른 모든 것보다 일관되게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혈압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인 내피세포 기능, 산화질소 생산, 혈관 탄성도, RVLM 조절을 직접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체력 단련이 아닙니다. 표적 치료입니다. 코로 들이마십니다. 둘, 셋, 넷. 입으로 내뱉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20초, 10초 남았습니다. 전환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젖산 축적, 그 산소 부채, 이 불편함이 바로 몸에 필요한 신호입니다. 놓는 순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는 최대 혈류를 전달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이 조이기 동안 심박수가 약간 증가했을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근육 작업에 반응하는 교감 신경계입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부교감 신경계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시계추가 교감 신경에서 부교감 신경으로 이동합니다. 25초, 거의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조이기 5초 더, 그 30% 노력을 유지하세요. 계속 호흡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향후 6에서 8시간 동안 혈압을 10에서 15포인트 낮출 수 있는 꽉 찬 12분 프로토콜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혈압 급상승을 막을 수 있고 아침에 급상승을 멈출 수 있습니다. 뻣뻣해진 동맥에서 조용히 끓고 있던 뇌졸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8, 29, 30, 지금 놓으세요. 마지막 해제. 놓으세요. 손을 완전히 펴세요. 5손가락을 모두 넓게 벌립니다. 완전한 이완. 4라운드 마지막 휴식 단계. 바로 그겁니다. 그 마지막 쇄도. 반응성 충혈이 한 번 더 강타합니다. 따뜻함의 홍수, 저림, 왼쪽 팔로 퍼지는 열기, 고속 혈류, 전달 능력, 이노스 활성화, 산화질소 생산. 이 세션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연쇄 반응이 완료됩니다. 내피세포는 철저하게 자극받았습니다. 혈관 시스템은 포괄적으로 도전을 받았고 이제 적응하고 있습니다. RVLM은 혈관이 건강하고 기능적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운동이나 웰빙 활동이 아닌 의료적 개입을 완료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입증된 메커니즘과 효능이 기록된 의료적 개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의 등척성 악력 훈련 세션으로 이후 6에서 8시간 동안 수축기 혈압을 6에서 12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약물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약물과 달리 이 개입은 신체의 자연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회복시켰습니다. 생리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고친 것입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산화질소 수치는 서서히 기준치로 돌아가겠지만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세션은 기준치를 약간 높입니다. 각 세션은 이노스 발현을 약간 상향 조절합니다. 각 세션은 내피세포 기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킵니다. 8주 동안 매일 2번의 세션을 한 후에는 기본 산화질소 생산량이 시작했을 때보다 20에서 30%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혈관은 더 확장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혈압은 더 낮게 유지될 것입니다. RVLM은 더 낮은 교감신경 긴장도 설정값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적된 적응입니다. 이것이 세포 수준에서의 훈련입니다. 몸은 배우고 있습니다.
내피세포는 제대로 기능하는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RVLM은 낮은 압력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재배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세션이나 심지어 일주일의 세션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몇 주, 몇 달에 걸친 지속적인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적응이 일어나면 안정적입니다. 지속됩니다. 증상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쳤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를 통해 배에 깊숙이 들이마십니다. 3초 동안 참습니다.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폐를 완전히 비웁니다. 한 번 더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3초간 유지,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좋습니다. 프로토콜을 완료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12분 4번의 통제된 허혈과 재관류, 4번의 반응성 충혈 사건, 4번의 산화질소 분출. 여러분의 심혈관계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재설정되었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추적하고 있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시작하기 전의 수치와 비교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수축기 혈압이 즉시 8에서 15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처음에 수치가 높았다면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즉각적인 하락은 산화질소가 시스템에서 사라짐에 따라 향후 6에서 8시간에 걸쳐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이 프로토콜을 다시 한다면 야간 혈압을 낮추고 건강한 야간 혈압 강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한다면 내일의 아침 급상승을 예방할 것입니다. 매일 매 세션 효과가 축적되어 기본 혈압이 영구적으로 재설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12분 프로토콜입니다. 그것이 마거릿이 매일 2번 한 것입니다. 로버트가 매일 2번 한 것입니다. 임상 연구에 참여한 수백 명의 환자가 매일 2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8주 후에 그들의 혈압은 수축기 평균 8포인트, 이완기 평균 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의사의 감독하에 약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급상승, 아침에 급상승, 야간 고혈압을 없애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RVLM을 재설정했습니다. 내피세포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혈관 탄성도와 화학 수용체의 피드백을 개선하여 간접적으로 고장난 압력 반사를 고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완전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메커니즘을 알고 있습니다. 12분 루틴의 매초를 이해합니다. 한 번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하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하세요. 내일 저녁에 다시 하세요. 최소 8주 동안 매일 2번씩 혈압을 추적하세요.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오후에 급상승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세요. 아침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의사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물어볼 때 의사의 표정을 지켜보세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이제 저를 위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지금 바로 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의사가 모르거나 시간이 없어서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과 프로토콜을 계속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이며 저는 이것을 의학 용어 뒤에 가둬두기를 거부합니다. 둘째, 시니어 헬스데일리에 가입하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곳은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데 진지한 분들을 위해 포괄적인 프로토콜, 상세한 지침, 커뮤니티 지원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가입하시면 방금 우리가 한 운동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추가 기술, 보충제 프로토콜, 식사 타이밍 전략이 포함된 저의 완전한 혈압 재설정 가이드를 즉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아래 댓글에 현재 혈압 수치를 적고 이 프로토콜을 2주 동안 시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나는 온도 조절 장치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세요. 공개적인 약속은 실천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행동을 취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숫자를 강제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맥을 치료하는 하나의 혈압약에 대한 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기억하세요. 합곡혈지압은 오피오이드성 경로를 자극하여 교감신경 긴장도를 즉시 차단합니다. 등척성 악력 훈련은 반응성 충혈과 전단 응력을 생성하여 이노스를 활성화하고 산화질소를 생산합니다. 산화질소는 내피세포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RVLM은 건강한 혈관 기능을 감지하고 기본 혈압 설정 값을 낮춥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재설정됩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약물이 더 잘 듣습니다. 의료적 감독하에 복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심장협회가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유효한 보조 요법으로 인정한 주류 신경생리학입니다. 연구는 최고 수준의 심장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은 문서화되었습니다. 결과는 재현 가능합니다. 단지 누군가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RVLM을 재설정할 힘이 있습니다. 수술 없이, 더 많은 알약 없이, 단지 신체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아는 표적 신경자극과 통제된 허혈 재관류만으로 고장난 압력 반사를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합곡혈지압을 30초 동안 하세요. 등척성 악력 훈련 4라운드를 하세요. 8주 동안 매일 2번 하고 혈압을 추적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오후에 급상승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침에 급상승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혈압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대신 하루 종일 안정될 것입니다. 의사는 수치를 보고 약물을 줄일지도 모릅니다. 뇌의 안개가 걷힐 것입니다. 에너지가 돌아올 것입니다. 일어설 때의 어지러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화면의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 심장, 신장, 몸의 모든 장기로 가는 더 나은 혈류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해결하지 않던 고장난 조절 시스템으로부터 건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혈압 앞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평생 점점 더 많은 알약을 먹어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재훈련될 수 있는 뇌관이 있습니다. 산화질소를 만드는 법을 기억할 수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재교정될 수 있는 압력 반사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술과 올바른 정보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둘 다 가졌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